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이제 보험에 다들 신입분들이니까 보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할 거예요. 이게 있으실 때 제가 오후에 계속 해드릴 거니까 이거를 또 병행하면서 이제 상품 교육도 따로 할 거고 또 이제 마케팅 교육도 따로 할 건데 우선은 이제 보험 상품의 기본적인 지식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다른 데서는 알려주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판매랑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은 지금 신입분이고 그래도 경력이 있으시니까 뭐 하나 물어볼게 제가. 우리가 많이 이제 뭐 태아보험 가입하든 뭘 하든 보장성 보험 가입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년 납이 있고요. 30년 납, 10년 납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하죠. 어떤 게 가장 고객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20년이요? 이유는? 10년은 매월 부담이 크고 네. 30년은 총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20년이 적당하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총보험료가 30년 납이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고객한테 손해일까요? 그러니까 기간도 길고 네, 기간도 길고 네. 돈도 더 많이 내고 네. 전반적으로 별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설계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전형적인 지식. 아니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대다수 설계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원수사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 중간에 보험 트렌드가 바뀌어서 갈아탈 확률이 높으니까 네. 매월 적은 걸 선택하려면 30년 그거는 부가적인 문제고 네. 근데 원수사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잘. 그리고 다른 데서도 관리자들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또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먼저 10년 납과 20년 납과 30년 납은 총 보험료는 동일해요. 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 당장 똑같은 내용으로 보장을 뽑아봐도 10년 납과 30년 납은 계산을 30년 납하고 10년 납 총액 계산하면 이게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손해 아니냐, 왜 똑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보험료의 규모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돈이에요. 나이고 이제 보험료의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제 생명보험 시험 볼 때 나오죠. 도훈 씨는 이거 기억나요? 네. 자, 이 방식이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갱신보험료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게 자연보험료라는 건데요. 자연보험료는 뭐냐면 비갱신 상품을 우선 얘기를 하는데 갱신보험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세 납의 보장을 아이가 태아한테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보장을 넣겠죠. 암진단도 넣고 뭐 넣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 아이한테 100세까지 이 보장들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지상등의 원칙이나 뭐 대소의 법칙, 보험료 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을 하겠죠. 월보험료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 보험료를 산정을 해요. 이 아이한테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회사가 받아야 되는 총액의 규모는 딱 정해져서 나와요. 그게 비갱신형인 거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보험료율로 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위험률, 질병 발생률, 뭐 평균 수명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 아이한테 이런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보험료가 필요하다. 그게 총액이에요. 그 총액의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총액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당연히 나이가 증가했을 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겠죠. 이해되죠? 네. 혹시 이해 안 되면 바로 물어보세요. 네. 당연히 아이 때는 이런 위험 보험료가 굉장히 미미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자연보험료는 이론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지 고객들한테 걷는 보험료 부과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객들이. 점점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갈수록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이 내용이 여기 와요. 평준화 시킨 거예요. 보험료를. 그러면 동일한 보험료를 쭉 계속 내게 되죠. 자, 요 양과 요 양은 같은 양이에요. 부피는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나이가 증가했을 때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나아졌죠, 좀. 자, 근데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잖아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납이에요, 이게. 아시죠? 전기간 납부한다고 해서 보험 기간 내내 납부한다. 그래서 그 용어를 우선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기납으로 가입할 때는 보험 기간 끝까지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끊어서 이게 이쪽으로 올라와요. 그럼 요 양도 요거 다 동일한 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30년 요 30년 동안 이 보험료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자, 선납을 하는 거죠. 선납. 미리 땡겨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 내는 보험료가 높아지죠, 당연히. 하지만 30년 딱 내고 나면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반 정도 냈다가 15년을 냈는데 그러면 이 부분 보험료를 낸 거죠. 여기는 아직 안 낸 거예요. 그쵸? 이제 내야 되고. 근데 이때 해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품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지 환급금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요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요만큼이 뭐냐면 이 아이한테 보장을 실질적으로 해준 보장보험료, 위험보험료가 요만큼은 사용된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아팠던 안 아팠던 보장을 해준 거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애는 보장 못 받았는데 보장 받은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뿐이지 보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총 내는 보험료는 요건데 요만큼은 이미 사용된 부분이고 요거는 아직 사용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 미래에 있는 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나오는 이유, 이것도 설계사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중간에 뭐 내는데 해지를 했어요. 해지 환급금이 왜 나오나요? 고객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요? 뭐 원래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실제로 제 예전에 고객이 물어봤던 건데 자기가 순수보장형을 가입을 하고 싶다는데 뭘 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뒤에 설명서에 나오죠. 해지환급 예시표가 다 있죠. 근데 중간에 해지환급이 막 생겨. 한 30%, 40%.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순수보장형을 가입하고 싶었는데 왜 환급금이 있냐? 그럼 비싼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한테 원래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과연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고객한테? 안 되죠.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이유는 자, 해지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낸 게 이만큼인데 요건 사용된 부분이고 아직 미사용된 부분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받지는 못하죠. 일정의 해지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비용들 빠지고 사업비도 빠지고 여러 가지 수수료가 다 빠져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되죠. 일정 부분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 부분이 나온다. 환급금으로. 네, 미사용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거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요거를 아예 안 주는 상품들이 있죠. 그게 무해지 환급형 상품. 납입 도중에 해지를 해도 환급금을 안 준다. 대신에 전체적인 보험료의 총액을 좀 낮춰서 파는 거죠. 자, 여기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납입 기간은 자, 요거를 잠깐만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납입 기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납을 한다라는 개념을 알게 된다면은 보험료 총액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10년을 낸다고 해서 총액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럼 왜 차이가 나냐? 우리 보험 상품에는 여러 가지 이율들이 있는데 예정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공시 이율, 최저 뭐 보증 이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정 이율이 있는데 예정 이율도 마찬가지로 설계사들한테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정 이율이 뭐냐면 자, 가끔 보험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고 고객들한테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받은 걸로 이제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도 나왔었죠. 수지상등의 원칙이 있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고객들한테 걷어들인 보험료는 다 보험금으로 지출이 돼야 돼요. 완벽하게. 물론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죠. 이건 이론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걷어들인 보험료가 남았다. 그럼 손해율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100%라고 나온다면 손해율이 들어온 보험료 다 나간 거예요. 손해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하죠. 뭐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보험에서 손해율이 올랐다. 그거는 들어온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매년 보험료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보험사가 남으면 다시 보험료를 낮추고 이렇게 계속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보험회사는 이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액을 가지고서 돈을 남겨먹으면서 유지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위험보험료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보험료 선납을 받죠. 우리한테 돈을 걷어가서 이 돈을 다시 재투자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운용을 하고 금융상품이나 다른 주식, 채권 이런 데 투자를 해서 회사가 이익을 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돈을 갖고 가서 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돈을 대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장을 물론 받지만 보장을 받는 대가로 회사는 돈을 가져가는데 그 아직 사용되지 않을 적립된 이 금액을 회사가 자기네들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서 우리 돈을 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 이율은 뭐냐면 우리 돈을 가져가서 선납을 받아가서 회사가 이익을 볼 예상 수익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 뭐 2%에서 3% 정도 나오는데 3%라고 하면은 이 3%의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간 다음에 거기서 회사가 돈을 굴려서 전체에서 3%의 이득을 볼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예정 이율을 어떻게 적용이 되냐? 결국 이게 이자거든요. 우리 돈을 가져가서 회사가 쓰고 그러면 이게 보험회사가 막 얼렁뚱땅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그만큼 예정 이율만큼 우리한테 고객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예정 이율만큼의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할인을 어떻게 식으로 해주냐? 10년 납을 하게 되면 고객들한테 걷어가는 보험료가 더 많죠. 제일 많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돈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할인을 더 많이 받아서 결국은 보험료가 총액이 싸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30년 납은 할인이 10년 납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할인이 들어가요. 이만큼. 왜냐하면 할인이 안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결론적으로는 100세 납, 전기 납으로 하는 게 가장 원래 총액을 그냥 거의 대부분 내는 거라고 보면 되죠. 하지만 이것도 선납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애초에. 그래서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은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봤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10년 납을 냈을 때 총액이 있을 거고 30년 납을 했을 때 총액이 있어요. 요거와 요거와 차액이 있죠. 차액을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10년 납으로 냈을 때 월보험료가 또 있겠죠. 30년 납 때 월보험료가 있어요. 당연히 30년 납이 적죠. 10년 납은 더 많고. 그럼 월보험료 차이만큼을 요 예정률과 동일한 적금에 가입을 해서 요 기간 동안에 굴리면 금액이 똑같아져요. 예금도 다르지 않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돈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10년 납을 무리해서 빨리 도액을 넣느니 장기간 끌고서 이 적은 금액, 이 비싼 거 같거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차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다. 5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서 유지해서 끌어가는 게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그럼 나중에 만기 때 요만큼의 종잣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30년 납을 했을 때 장점은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월보험료가 낮다라는 점이 있죠. 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납입 면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간에 아프거나 이 진단비를 얻게 되면은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거나 특이하게 빠지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좋겠냐. 결국에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리 납입 기간이 길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뭐 무작정 길게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러면 30년 납이 지금 좋은 것처럼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이거는 어떤 게 더 유리하고 불리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고객이 알고 선택을 본인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자, 이거 몇만 원짜리 보험을 가지고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보험을 갖고 10년 납을 하든 30년 납을 하든 이건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보험 차이가 뭐 소폭인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난 빨리 돈을 내고 끝내버리겠다. 그럼 납입 기간 줄이는 거고 난 최소한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차라리 그 차액을 다른 데 적금을 들겠다.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길게 내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종신보험이라든지 굉장히 고액의 뭐 보험료를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0년 납이나 30년 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뭐 한 10몇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를 돈을 길게 내고 싶지 않으니까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일시납이나 뭐 5년 납 뭐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물론 일시납을 할 때의 장점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문제랑은 좀 다른 얘기고 그건 논외로 보고 그러면은 10몇만 원을 길게 한 달에 한 10몇만 원을 길게 내느냐 아니면 빠싹 정말 해서 막 한 3, 40만 원, 뭐 40만 원을 막 몇 년간 해서 빨리 내느냐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총보험료에 대한 액수의 차이만 놓고서 이게 무조건 유리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게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돈을 아이들이 젊은 20대가 만약에 돈을 한 달에 받는 급여가 200이나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나가는 생활비도 있고 뭐 돈들이 있는데 무리하게 수십만 원씩을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넣는 거는 좋지 않죠. 왜냐면 돈을 적금도 해야 되기도 하고 앞으로 저축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빨리 예를 들어서 이거 빨리 다 완납하고 그때부터 저축을 해야지 뭐 그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는 얘기는 아니죠. 만약에 월 금액을 낮추면서 이만큼의 차액을 적금을 넣는다면 한 20년 정도면 몇 천만 원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올바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편파적인 설명이나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답인 것처럼 강조를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태아보험 가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30년 납하면은 돈 더 많이 내셔야 되니까 10년 납으로 하시는 게 좋다. 사실 결국 10년 납은 회사 입장에서 좋은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선택의 문제인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해보면서 막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시면 좋아요. 10년 납했을 때 금액과 30년 납했을 때 금액, 그리고 이거에 대한 차이와 이거를 연복리로 들어가거든요. 이 예정 이율은 월복리가 아니고 연복리요. 뭐 이자 계산기 같은 거 네이버에 있으니까 연복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구나 계산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맞을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총보험료가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에 이자를 내잖아요. 이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어떤 거 노트북을 샀다. 내 노트북이 딱 완제품이 여기서 딱 내 걸로 구매가 된 거고, 이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돈을 내는 거잖아요. 나눠서. 근데 뭐 보험도 암진단비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은 내 거니까 이거에 대한 돈을 나눠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험의 성격은 그게 아니라 일시담배 성격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가 내는 보험인데, 돈인데 또 이런 성격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또 보험회사는 투자를 해서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또 예정 이율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는 거죠. 결국에 저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자의 개념인데, 이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돈을 빌린 사람이 내는 비용이잖아요. 갚기 위해서. 이 이자는 우리가 내는 이자인가? 아니면 회사가 우리 돈을 갖고서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이자인가? 어떤 게 맞을까요? 이 3%에 대한 이율만큼을 우리가 이제 선납 할인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자만큼의 결국엔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총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그 이자만큼 차이가 나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의미죠.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내는 이자냐라는 얘기인 거죠. 뭐가 맞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셔가지고 밤에 곰곰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누가 내는 이자인가? 저는 이게 예전에 팀장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픈 문제였었어요.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려주진 않았고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예정 이율이란 그냥 회사가 예상되는 수익률을 얘기를 한다. 그만큼 선납 할인을 해주는 거고, 결국에 그 차이는 이자만큼의 차이다라는 정도의 의미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차이를 우선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고객들한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사실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몇 년 납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면서의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20년 납 주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설계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10년 납 하실 거예요? 30년 납 하실 거예요? 그러면 괜히 이런 얘기 해봤자 오히려 고객이 고민에 빠질 수 있죠. 몰랐던 사실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유리한 거지? 고민에 빠져요. 이제 그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게 고객들한테 어떤 되게 편파적인 이거 10년 납으로 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니면 30년 납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이건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동신보험 사망보장을 가입하는 사람한테
종신이 무조건 낫죠. 뭐 혹은 아예 종신은 비싸기도 하고 뭐 물가상승률 이런 거 생각하면 정기보험이 낫죠. 이렇게 어떤 편파적인 주장을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종신을 더 좋아해요. 정기보다는. 뭘 더 좋아하세요? 수수료가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요거 종신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종신의 장점 그리고 정기보험의 장점 혹은 종신의 단점, 정기보험의 단점 특징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고객한테 잘 안내를 해주고 이 사람이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계사들한테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근데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선택을 잘 못해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그러면은 결국에 고객은 설계사한테, 설계사님은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중립적인 것만 고집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을 못 해요. 혹은 가치 고민을 하는 설계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설계사들 신입분들 보면은 교육을 받다가 종합보험 설계 같은 거를 짜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이거 설계 괜찮냐?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은 잡아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골절 진단비를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럼 보통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신입분들은 충격을 받아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자기는 답을 얻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요 상격은. 자기는 그걸 잘 모르겠대. 정답을 모르겠대. 골절 진단비를 넣는 게 이 사람한테 베스트의 설계인지 빼는 게 베스트인지 모르겠고 정답을 애초에 딱 무언가 정답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객들이 가입했을 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진짜 딱 그 특약들만 딱 넣어서 가입을 해야겠지. 골절을 넣고 안 넣고는 정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에 선택을 잘 못하겠으면 고객한테 물어보든가 차라리 아니면 고객은 모를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모르니까 설계사한테 맡기고 그냥 알아서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계사는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 좋을까? 막 머리 고민하면서 막 힘들어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것들을 고객한테 강요해서 이게 정답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쁜 설계사들은 이게 무조건 좋다고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통화상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 저의 마케팅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나를 믿게끔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객관적인 증명을 해줘야 돼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물론 말만 갖고는 안 되겠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나 지금 있는 자리나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안 하는 자세를 계속 취하면 고객이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아래채지 못할 정도의 답안지는 제공을 하게 돼요, 결국에.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에 어느 정도의 선택지들을 공평하게 제공하지만, 그래도 슬쩍 이게 좀 더, 선택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이게 좀 낫지 않겠냐. 그쪽 그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이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객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밀고 유도해 가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우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선택이 힘들 때는 어느 정도 답안지는 좀 내밀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그 설계사가 스스로의 가치관이 없다면 같이 고민을 한다. 이게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계사님? 아, 그러게 어떻게 하죠? 안 되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통 첫 번째로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납입기간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선택의 문제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 이게 다른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도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생각보다 이론적인 문제라서 얘기를 해드리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의사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거니까 네.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은 네. 좀 이끌어주고 또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그쵸. 네.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게 사망에 대한 거가 많고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특히 그렇고, 또 태아보험에서 100세 만기를 하느냐 30세 만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자동차 부상치료비, 교통사고 나오면 결국에 부상치료를 받는 거예요. 다 아시나요? 대충 알죠? 잘 아실 거고. 지금은 이제 30만 원까지밖에 못 받지만, 자, 어떤 이제 설계사들은 고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로. 의사랑 눈만 마주쳐도 30만 원 받을 수 있다. 네. 진짜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설계사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 모양이 신문 닫지? 올리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부상치료비 어떻게 좋아하세요? 운전자 보험 할 때 꼭 설계사들은 보통 좋아하는 편이죠. 여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싫어한다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그러면 과연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 남들 다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면은 결국에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인 접수를 하고 아프든 안 아프든 대인 접수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원래 사고가 나도 가해자 피해자끼리 감정이 좋지는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인 접수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그런 상황이 생기죠. 저 사람 저쪽 안 다친 것 같은데 대인 접수를 하네.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개의치 않고 막 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냥 조금만 접촉 나면 대인 접수해서 병원 가고 뭐 들어눕고 많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근데 또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굉장히 뭔가 그런 것처럼 설명을 하면은 이 가입자는 별로 안 좋아하게 되죠, 결국에. 이 설계사의 마인드나 그런 가치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담할 때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는 자부치뿐만 아니고 다른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제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물어봐요. 이게 설계사들의 이제 온라인 영업할 때 이제 문제점이
카톡으로 문의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문자가 오고 그러면은 PC로 이제 상담을 해요. 온라인을 안 하셨으니까 아마 직접 만나고 하고 하겠지만 온라인을 하는 사람들은 뭐 안녕하세요 안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카톡이 와요. 그러면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뭐 병력 몇 가지 확인하고 그러면은 제가 설계 비교해가지고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뭐 한 두세 회사 안보험 뽑아가지고 주고 간단하게 설명해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계약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이 보험 설계사한테만 이렇게 의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온라인에는 2명, 3명, 4명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고객들이 많아요.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 동시 다발적. 그러면은 다들 뭐 프라임 에셋 뭐 다른 대리점들 뭐 있지만 다 비슷한 이런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설계만 쫙 받게 돼요, 결국. 그러면은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가입자들은 상품 설명서를 받아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뭘 보느냐? 결국 보험료예요. 그래서 얼마인데? 심지어 보장 금액이 다르는데도 그냥 보험료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보험료만 쭉 보고서 금액이 자기가 원하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운 좋게 매칭이 된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이제 운이에요, 순전히. 4명이었다. 그럼 4분의 1의 25%의 확률로 내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를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온라인 영업을 할 때는 고객들하고 통화를 먼저 하거든요. 전화번호 남기시라고. 근데 이 전화번호를 받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성향이. 지금 뭐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안 물어봐요. 전화번호 남기면 제가 지금 전화 드릴게요. 이거는 좀 약간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통화 지금 뭐 바쁘신가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안 바빠도 바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전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적은 통화를 하는 건데, 다른 얘기 중간에 할 필요 없이 그냥 전화번호를 내놔라 하면은 전화번호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전화번호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 지금 통화가 곤란한데 그건 좀 다른 문제고, 어쨌든 전화번호를 받아서 최대한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안보험을 찾아서 문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이제 통화가 시작이 돼요. 보통 대면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입니다. 보장 분석 먼저. 보장 분석. 기존에 보험이 없으시진 않을 테니까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상담을 드려야 돼.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대면으로 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것도 대면에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바로 보장 분석이 들어가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거로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냥 또 보증 분석하려면 주민번호도 받아야 돼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주민번호 잘 안 줘요. 전화번호까지는 줘도 주민번호를 주진 않죠. 생년월일만 갖고 보장 분석을 못하니까. 요거는 좀 한계가 있고, 보장 분석을 하려면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이제 관계성이 생기고 좀 진행이 된 다음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남편 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경우고. 근데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통화를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점쟁이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앉혀놓고 스캔을 하잖아요. 외형적인 걸 스캔하고 기본적인 걸 물어보면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오고 가면서 뭔가 나에 대해서 맞추는 것 같다. 점점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맞출까?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그런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토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만 아니고
그런 역술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고 뭐고 있긴 있겠죠. 하지만 만나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전화로 상대방의 무언가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상담할 때는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문의를 했으니까 나는 이 암보험을 팔아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가 하고 싶은 얘기만 보통 많이 해요. 이 상품은 어떻고 이 회사는 어떻고. 그러면 고객들이 이제 상담을 들으면서 그냥 다 대답은 하죠. 네 하고. 근데 의미 없이 대답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 사람이 진짜 듣고 있는지 관심이 뭔지 그런 거랑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할 말만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면 가입을 하겠냐 이거죠. 아니에요. 전화해서 이제 암보험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지만 먼저 이제 물어봐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가족력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든지, 혹은 자기는 암보험에 대한 의사가 없는데 엄마가 당장 이번 주에 가입해라 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와이프가 지금 막 미루다가 지금 빨리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TV에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충동적으로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수많은 케이스랑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 할 말만 하는 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내가 듣고 뭐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에 대한 공략이 들어가야죠. 거기에 맞는 방식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거는 경험을 계속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 자기가 보험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증권 사진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좀 어떻게 리모델링을 제안을 한다 문의가 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보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이 상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 뭐가 고민인 거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돈은 괜찮은데 보장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원하는 건지, 이 사람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쪽으로 끌고 가야지, 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는 다른 얘기들을 아무리 해봤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화상으로 믿음을 주게 되면은, 다른 온라인에 있는 설계사들이 설계를 많이 줬어도 나를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첫 통화에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하도록.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얘기를 했던 경우도 있지만 여자 고객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좀 오글거리는 얘기라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셔야 되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요. 돈을 지불한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 구매하는 행위잖아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무언가 구매를 하는 행위예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5만원, 10만원을 내는데 5만원, 10만원을 내고서 무엇을 사는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끔 던져주는 거예요. 뭘 살까요, 우리는? 보장을 사요? 보장을 산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를 들면 암진단비 5천만 원을 샀다는 거에서 내가 5천만 원을 지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5천만 원짜리를 샀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냥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 근데 이제 보험료 내고 우리는 증권 한 장 받죠. 종이 딸랑 한 장 받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비슷한 반응들이에요. 이게 생각을 하게 되죠, 스스로. 그럼 내가 뭘 사는 걸까? 제가 이제 그거를 답을 정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암에 걸렸어요, 내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거라는 약속을 구매하는 거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좀 약간,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만 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하진 않아요. 되게 좀 감성적인 가입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얘기를 해주면 살짝 뭉클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소통화에서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본인만의 그것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내가 여태까지 봤던 설계사들과는 다르다. 그런 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죠. 맨날 설계사들 만나면 뭐 와서 뭐 해주고 뭐 보내주고 뭔가 계속 해야 될 것처럼 막 만드는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자기한테 어떤 이 보험에 얘 과연 이거를 왜 가입해야 될까? 이걸 가입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걸 알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방식을 접근해야 된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영업인의 자세라고 봐야 돼요. 전에 그 얘기는 했었죠. 제가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영화 보셨어요? 월가이드 때들 디카프리오 나온 거 아세요?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얘기해. 볼펜을 갖고서 자기 영업과 직원들한테 내 볼펜을 팔아보라고. 네. 이런 비슷한 얘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미생은 보셨어요, 드라마? 네.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거든요. 신입사원들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장글의 사원한테 뭘 자기의 뭔가를 팔아보라고 서로. 그래서 뭐 이거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래서 뭐 장글애가 부장님 쓰레빠를 갖고 와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볼펜을 팔아보라고 했을 때 테스트거든요, 일종의. 이걸 어떻게 볼펜을 팔 것인가. 그럼 다들 비슷해요. 뭐 이 볼펜이 뭐 좋고 비싸고 뭐 성능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안보험 문의 왔을 때 설계사들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우리 여기 회사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확률적으로는 계약이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본질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볼펜 파는 장면이 바뀌면서 그 사석에서 뭐 누구가 되게 잘 파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시범을 보여준 거야. 이 새끼는 뭐든지 다 팔아. 그러면서 이거 팔아봐 그랬더니 자기가 있다가 종이를 이렇게 주면서 사인을 좀 해달래. 볼펜이 없는데 이거 사 우선 이거였어요. 아주 별거 아닌 스토리예요. 근데 좀 억측 같기는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유튜브에도 이거를 짤로 막 나오는 게 있어요. 영업인들 어쩌고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 뭐 어쩌고 하면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럼 들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남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장면이 주는 교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요. 상황.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고객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근데 지금 그 장면에서 종이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펜을 파는 행위는 상황 파악보다는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 다 이 사람을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살 수 있는 상황을 이 사람한테 만드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써달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나온 장면이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힘들다면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고객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설계 주고 이거 10년 납으로 바꿔주세요. 이 특약 빼주세요. 요거 넣어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카톡으로
자기가 설계를 이미 다 했어요. 이거는 이거 넣어주시고 이건 얼마로 넣고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렇게 해서 설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벌써 뭐 이제 많이 받아서 알아요. 몇 년 몇 월생 여자 직업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달라고. 그럼 뭐가 필요했어요? 그럼 본인이 설계사 해서 자기 거 하던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주실 수 있냐? 지긋지긋하죠. 보통 앞으로도 겪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는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도 잡으시는 게 좋죠. 저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해줘요. 설계도 안 해요. 그건 이제 각자 본인들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지? 여기까지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뭐 해야 돼요? 저요? 좀 블로그 새로 조금 세팅하고 이제 타이핑 올리고. 블로그 쓰세요 우선. 네. 감사합니다. 진영 씨는 저기 블로그 조금 좀 얘기 좀 할게요. 좀 쉬었다가.